그래서 361페이지 거기에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계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산하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감가상각. 그래서 재계산이라는 게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다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요 감가상각 자산들만 다시 하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인데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거기 밑에 감가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5%고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인데 요게 6개월이에요. 1년이 아니고 6개월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6월당. 그래서 이거 헷갈리실 건데 뭐가 좀 헷갈리실 거냐면 우리가 올해를 단기라 그러죠. 예, 단기가 저기 회계하고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선 1년이고요. 원가회계도 1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1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기하고 2기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기가 1월부터 몇 월이에요? 6월. 그 다음에 2기는 7월부터 몇 월이에요? 12월. 이런 식으로 6개월별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단기 그러면 6개월, 전기 그것도 6개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좀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단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건 안 외워도 돼요. 그 건물 구축물 5% 요거는 컴퓨터가 다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죄송한데 실기 위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셔서 364페이지. 그래서 364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쳐져 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전자신고 무슨 공제요? 세액공제.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로 신고하면 세금 빼주는 거예요. 이 전자신고가 인터넷 신고를 전자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신고하는 거라고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줘요. 이런 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요, 만들어 놓고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 안 써요. 사람들한테 쓰게 만들려면 유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네 쓰면 확정신고 할 때마다 10,000원씩 빼줄게 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 파도 10,000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은 10,000원을 빼주겠대.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도 편하죠. 왜냐면 직접 가서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나머지 거는 어저께 잠깐 봤었던 내용하고 겹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65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는데 우리 고지서로 낸다 그래서 고지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로 낸다 그래서 무슨 세액이라고 한다고요? 고지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하고 영세법인. 그래서 영세법인은 1.5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1.5억 미만인 분들한테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무조건 날라오는 게 아니고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 2분의 1이 50%예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온다고요? 50만원 미만이면은 고지서를 아예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고. 우리 원래 중요한 게 가산세인데 이거 나중에 실기하면서 할 거예요. 왜 실기하면서 할 거냐면 지금 설명드려봐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할 때 그때 정리하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라도 더 볼 겁니다. 교재는 397페이지. 거기 397페이지 보시면 예정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본 이후에는 이렇게까지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좀 편하실 겁니다. 1기 예정. 그러면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3월 31일. 2기 예정. 그러면 7월 1일에서 9월 30일. 왜냐면 예정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로부터. 그러면 3월 31일부터 며칠이라고요? 25일. 그래서 4월 25. 그 다음에 9월 30부터 25일. 그래서 몇 월 며칠이요? 10월 25일. 여기를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거기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뭐 안 낸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고지서가 아예 안 날라와요.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50만원보다 작으면 고지서가 아예 안 날라온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 여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서 동그라미 1번에 3분의 1에다 밑줄 치세요. 3분의 1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 미달하면은 신고가 가능해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에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고지서가 50만원보다 크면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얼마보다 크면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50만원. 근데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50만원보다는 커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우리 지금 회사가 너무 안 돼. 그러면은 신고를 해도 돼요. 근데 그 신고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2분의 1만큼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지서가 2분의 1이 날라오는데 내가 봤더니 이거는 우리 회사는 옛날보다 3분의 1도 안 돼. 그러면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코로나 시절.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계속 하는데 장사가 예전보다 너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399페이지 환급. 여기도 가끔씩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산회계든 전산세무든 무려 3문제 나와요. 이론은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그래서 아주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급 받는다. 그래서 일반 환급. 그 다음에 빨리빨리 받는다. 그래서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기 환급 받으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셔야 되고요. 영세율 대상이니까 수출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사업설비, 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요 부분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저런 거죠. 뭐 직원들 정리를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예, 이행하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조기환급도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줘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출. 그래서 수출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뭐 하는 거죠? 파는 걸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많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돼서 좋으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를 주는 거예요? 환급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환급은 15일마다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해주는데, 제가 조기환급 나오면 이것도 쓸 거예요. 뭐도 쓰냐면, 아이고 왜 이래, 뭐도 쓸 거냐면은 매월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혜택 주는 거예요.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다양하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빨리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거기 교재에도 잘 써놨는데 3월부터 4월은 안 돼요. 뭐하고 뭐는 안 된다고요? 3월에서 4월은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3월은 예정 신고예요. 그 다음에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정과 확정을 섞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일명 섞어서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거기 교재에도 잘 써놨어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예정과 확정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405페이지 오세요. 405페이지. 405페이지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간이과세자는 저기 뭐냐, 암기로 가름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더 이상 안 보고 암기 위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보시면은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으셔야 된다고요? 8천. 그래서 8천보다 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뭐 할 필요도 없다. 영수증 발행, 그 영수증만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면 낼 것도 없다. 안 내도 된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나머지까지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보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저기로 오세요. 교재 몇 페이지냐? 420페이지. 그래서 대충 볼 건 대충 보고, 빨리 볼 건 빨리 보고, 자세히 볼 건 자세히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겁니다. 420페이지는 소득세고요. 소득세는 이론 2문제 4점 나오고, 그 다음에 실기 2문제 15점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뭐 하나는 장담할 수 있냐면, 실기가 할만해요. 부가가치세 실기보다 여기 실기가 더 쉬워요. 부가세 실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불복이 좀 심한데, 여기가 쉬운 이유는 하나예요. 실기 2문제 나오는데 4개 중에 2개 나오거든요. 뭐 많이 크게 잡아야 5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부가세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부가가치세는 몇 개냐? 20개 가까이 돼요, 종류가. 20개 중에 2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복불복 개념이 좀 더 심해요. 근데 원천징수 소득세는 네 가지 중에 2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20페이지 볼게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제도예요. 그래서 응능과세라고 하는데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그래도 능력이 좋아 그러면 많이 내는 거고, 능력이 안 좋아 그러면 덜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이 좋아 그러면 전문직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직들은 좀 많이 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거기 이쁘게 잘 써주셨는데, 그래서 직접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때 훨씬 많아요. 특히 내년 1월 달 되면, 매년 1월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납니다. 근데 왜 늘어나냐면 2월 달이 연말정산하는 달이거든요. 1월 달에 서류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거 하나 발표 났어요. 뭐 발표 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하려면 홈택스 가갖고 다운받아서 회사한테 저거 했잖아요. 제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동의 버튼만 누르면 회사에서 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갖고 가게끔 연동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전에는 개인이 받아서 회사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출하는 거를 빼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로 될지 아니면 내후년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99% 확정은 됐어요. 그래도 결론은 연말정산이 가면 갈수록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쉬워지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방법, 이게 문제예요, 소득세에. 이거 포괄주의로 바꿨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세금을 많이 낼 만큼 많이 벌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게 요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포괄주의, 열거주의. 열거주의의 뜻이 뭐냐면, 열거가 되어 있어야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세금 안 냈다고. 근데 그게 왜 세금을 안 냈냐면, 국가에서 아직 법적으로 코인 하시는 분들 세금 내야 됩니다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부터 세금을 걷었었어야 되는데, 그놈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1년 유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사항으로는 내년부터 코인에 대해서도 뭐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거주의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자 배당 사업은 유형별로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가 뭐냐면 비슷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받거나 배당 받거나 사업과 관련된 거는 포괄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주의 그러면은 비슷하면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421페이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제도 및 인적공제. 그래서 이 인적공제가 뭐냐면 가족이 많으면 세금 덜 낸다 그랬죠? 근데 가족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인적공제 때문에. 그리고 개인 단위 과세예요. 이게 뭐냐면 결혼해서 맞벌이에 그래 합쳐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뭐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건데 그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말정산 할 때 우리 자녀공제나 이런 것들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거 몰아줄 때는 항상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몰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뭐 인적공제나 이런 공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양쪽에 다 되는 게 있어. 그럴 경우에는 적게 버시는 분보다는 많이 버시는 분한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그리고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뭐냐면은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개인소득세랑 법인소득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소득세는 무슨 세라 그래요? 법인세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분류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뭐 분류해라. 뭐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류 그러면은 하나로 두는 게 아니고 뭐 해라? 나눈다.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종합소득세는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6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 배당, 사업,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연금, 마지막으로 기타. 이런 식으로 총 6가지로 구별이 되어 계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쪽지 시험 볼 때 외우는 거 있죠. 그거 외울 때 2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몇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2가지.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번에 이거 외운 거 있었어요. 예전에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그래서 얘는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얘 순서대로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순서대로 꼭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순서 요것도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2배, 4근, 연기. 알아서 외우십시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축약해서 외우는 거를 아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축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본인이 축약해 놓고선 본인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축약을 했으면은 그 축약한 거 관련돼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외워놓고선 본인이 헷갈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엉뚱한 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은 뭐냐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받을 때 세금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런다고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네. 이렇게 보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용직하고 그 다음에 복권당첨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돈 받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 분들 돈 받으면은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금 못 걷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도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시면은 5만원보다 큰 금액이에요. 세법에서 5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권 당첨금은.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로또 복권이라고 있죠. 로또 복권 4등이 얼마죠? 혹시 아시는 분? 5등이 5천원이에요. 4등은 5만원이에요. 근데 왜 4등이 5만원이냐면 5만원까지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 너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금액이 되어 있어서 5만원보다 작은 금액 받을 때는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돈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또 복권 4등이 5만원인 이유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4등이 돼도 돈을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 세금을 띄고 줬었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금 띄고 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5등, 그 4등을 5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금 안 떼고 5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누진과세인데 요거 좀 이따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외워놓으면 바뀌고 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쉬웠거든요. 10, 20, 30, 40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게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50% 가까이 낸다 그랬죠? 세금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납과 완납.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근로소득세.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걸 예납, 미리 냈다. 그래서 예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완납이라는 건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일용직이나 복권당첨금 이런 것들이 이제 완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납 그러면 더 이상 낼 게 없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별표 2개.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 그래서 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거주자랑 비거주자. 요거는 나오면 무조건 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 거주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주자는 저기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는 분들을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에서 돈 버는 거랑 외국에서 돈 버는 거랑 다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거주자입니다. 왜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며칠 이상 있죠? 1년에 183일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83일 이내에만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국내에서 돈 버는 것만 세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짧게 일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내한에서 콘서트를 한다던가 그러면 국내에서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예인 분들이 잘 되면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세금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국위선양도 하고 그러면 땡큐죠. 솔직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기간 422페이지에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1년 동안을 과세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외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사망, 또 하나는 출국.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 잘 내요. 근데 뭘로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옵니다. 사업 개시나 폐업으로 잘 나와요. 근데 사업 개시나 폐업은 요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에만 해당이 되냐면 저거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부가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요.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헷갈리냐면 몇 년 동안 준비했으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이 긴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그전엔 1년에 시험이 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준비할 때는 한 3, 4개월씩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시험이 2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2달 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완벽하게라긴 그렇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는 부가세랑 소득세랑 섞으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사망하고 출국.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6개월. 그래서 돌아가시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사망하면 상속받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속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상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 받는 거, 그 다음에 상속 포기, 그 다음에 잠시만요. 갑자기 또 명칭이 헷갈리네. 세 가지가 있어요. 한정승.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상속은 이럴 때 받는 거예요.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게 10억 있는데 갚아야 될 게 6억이야. 그러면 얼마 남죠? 4억 남죠? 그럼 받아도 돼요. 상속 포기는 거꾸로 해요. 그 자산이 6억인데 부채는 10억이야. 이러면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6억 받아서 6억만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6억 받아서 10억을 갚아야 돼요. 이럴 때는 상속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돈이니까 받아야죠. 잘못하면은 본인 돈 4억이 나가야 돼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빚이 더 많아 그러면은 포기를 하시고 한정 승인이라고도 하고 한정 상속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자산은 6억인데 만약에 어디 갔냐? 부채가 얼마인지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빚이 조금밖에 없대. 그리고 받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빚이 막 튀어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받으시면 이 한정상속이 뭐냐면 6억을 받았으면 6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해요. 빚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요거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좀 알려져 계신 분들, 뭐 대기업이라던가 그런 분들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아. 근데 상속 포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이 상속 포기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 보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정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산이 6억인데 빚이 20억이야. 그러면 6억 받아서 6억만 갚으면 14억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슬프지만 우리 대손 내용에 보시면 사망한 경우라고 있어요. 우리 사망하면은 돈 받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을 게 10억이 있었어. 근데 사망했어. 근데 거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포기했어. 그러면 나는 못 받아요, 그 돈을.
그래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실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배우자나 자녀한테 안 물려주려고. 근데 또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또 악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어. 예, 그러면 위장 이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배우자한테 다 줘요. 그리고 망해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장해서 장난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푸르밀 아시죠? 푸르밀이라는 회사. 예. 거기도 지금 난리잖아요. 전 직원들 다 채용 안 하기로 다 해고시키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뭐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은데 그 지원받은 돈이 있대요. 갚아야 되는 돈이 한 몇백억 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고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낼 수도 있대요. 근데 그냥 폐업하면은 회사 돈을 팔아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로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부채를 안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분들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뭐냐 TV나 아니면은 인터넷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돈 관련돼서 떠드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이런 부분을 만든 것도 있어요. 뭘 만든 게 있냐면 한번 유튜브에다 쳐보세요. 부채 갚지 마세요. 라고. 그러면 영상이 뜹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 왜 갚아? 그 갚을 돈으로 대출 받아서 투자해서 돈을 늘려갖고 그거 갖고 갚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영상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빚이라고 안 봐요. 그 부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이 부채를 가지고 성공을 해서 더 많이 불려서 낼 거야.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저는 바보라 그런 걸 안 했겠습니까?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영끌족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영끌족 전에 산 사람들은 지금 팔아도 남아요. 왜냐면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 2억 떨어졌대. 그러면 5억에 산 사람들은 아직도 3억 남았잖아요. 이익이. 거기에서 더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영끌하는 사람들만 지금 큰일이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솔직히 큰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산 20, 30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항상 빚이 문제죠. 뭐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내 거야. 그러면 내 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건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23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소득세 계산 구조라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안 외울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거 다 외워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액에 암기하세요. 원가액에는 원래 잘 나와요. 거기에다가 전산회계 때에는 4문제였잖아요. 근데 전산세무는 5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원가액에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원가액가 그나마 제일 쉽거든요. 이론 15개 중에서. 그래서 원가액 쪽을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좀 요런 게 좀 중요해요. 뭐 거주자, 비거주자. 저희가 쪽지 시험 봐서 여기는 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여기는 이제 좀 종류 같은 거 시험 문제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내일 끝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아마 실기를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